세계 조선 시장에서 미국의 목은 0.1%, 한국은 28%입니다. 이 격차가 벌어지는데 30년 걸렸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을 가졌는데 그 배를 고칠 도크가 자기 나라에 모자랍니다. 함정이 정비 순서를 기다리다 몇 달씩 항구에 묵혔습니다. 미 해군이 배를 끌고 간 곳은 한국의 조선소였고 군함 정비까지 한국에 맡겼습니다. 소식을 들은 미국 조선소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 조선업 큰일 났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이 어쩌다 태평양 건너 남의 나라 도크 앞에 줄을 서게 됐는지 그 30년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런데 예상 못한 대목이 있습니다. 한국은 배를 팔러 온 게 아니라 미국 조선소를 사서 50억 달러를 넣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로버트 켜러입니다. 미국 동부의 한 조선소에서 30년을 일했고 설계실 막내로 들어가 부사장으로 나왔습니다. 그 30년 동안 우리가 만든 큰 배는 한 척도 없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도크가 비어가는 것을 봤고 샌디에이고에서 사람들이 마지막 임금을 받고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 싸움에서 진 쪽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는지 끝까지 같이 봐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제가 조선소에 처음 들어간 날 우리 회사 정문에는 이런 문구가 붙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배가 바다를 지킨다. 그때는 그 문장이 자랑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문장이 적힌 벽 하나만 남았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한 해 동안 만들어지는 상선을 전부 모아놓고 그것을 나라별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중국이 절반이 넘습니다. 한국이 그 다음입니다. 일본이 그 뒤를 따릅니다. 이 세 나라가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배의 열척 중 아왕척을 만듭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0.1%로 소수점 아래에 있습니다. 이 숫자를 처음 본 사람들은 잘못 본 줄 알고 대개 두 번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을 가진 나라, 항공모함을 가장 많이 굴리는 나라, 두 개의 대양을 동시에 지키겠다고 말하는 나라의 상선건조, 점유율이 0.1%입니다. 저는 그 0.1% 안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30년 전으로 가야 합니다. 미국 조선업이 무너진 것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해에 한 곳씩 조용히 문이 닫혔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동부 해안에는 큰 조선소가 여러 곳 있었습니다. 배를 짓는 곳, 고치는 곳, 부품을 대는 곳이 한 도시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정문 앞에 서면 도시락 가방을 든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 줄이 짧아지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이 편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왜 미국은 배를 못 만들게 됐는가? 답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미국에는 1920년에 만들어진 존스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안에서 항구와 항구 사이를 오가는 배는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 국적이어야 하고 미국 사람이 타야 한다.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자기 나라 배는 자기 나라에서 만들게 하면 조선소가 살아남을 것이다. 전쟁이 나면 그 조선소가 군함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 법으로 시장을 지켜주자 100년이 지났습니다. 결과를 두고 지금 미국 안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부딪힙니다. 한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이 없었으면 미국 조선업은 진작에 없어졌고 지금 남아있는 조선소도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도 다 이 법이 지켜준 것이다. 다른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는 값이 내려가지 않는다. 미국에서 만든 배는 다른 나라에서 만든 배보다 몇 배 비싸졌다. 비싸지니까 아무도 안 샀고 안 사니까 조선소는 일감이 없었다. 일감이 없으니 사람을 못 뽑았고 사람이 없으니 기술이 끊겼다. 그래서 지켜주려던 법이 오히려 말려 죽였다. 저는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30년을 일했고 양쪽 말이 다 맞는 순간을 다 봤습니다. 다만 제가 눈으로 본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조선소의 도크는 점점 오래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주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몇 달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다음 배가 언제 들어오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빈 도크를 본 적 있으십니까?
도크는 배가 없을 때 가장 큽니다. 물을 빼낸 콘크리트 바닥이 축구장처럼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리가 울려서 사람 목소리가 벽에 부딪혔다가 되돌아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 법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 구조가 훨씬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안에서 항구와 항구 사이를 오가는 배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배를 만드는 값은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값보다 훨씬 비쌉니다. 몇 퍼센트 비싼 정도가 아닙니다. 배 한 척 값이 몇 배가 됩니다. 배를 사는 쪽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배를 다른 나라에서는 훨씬 싸게 살 수 있는데 법 때문에 몇 배를 주고 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삽니다. 있는 배를 최대한 오래 씁니다. 그래서 미국 국적 상선들은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축에 들게 됐습니다. 20년, 30년 된 배가 아직도 다닙니다. 배가 늙으면 고칠 데가 많아지고 고칠 데가 많아지면 정비 일감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정비를 할 도크는 이미 줄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갇혀있던 구조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조선소라는 곳은 배 한 척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여러 척을 연달아 만들어야 돌아가는 곳입니다. 첫 배를 만들 때는 누구나 서툽니다. 도면과 현장이 어긋나고 부품이 안 맞고 순서가 꼬입니다. 두 번째 배를 만들 때 그게 조금 나아집니다. 세 번째, 네 번째로 가면 사람들의 손이 기억을 합니다. 같은 용접을 100번 한 사람과 10번 한 사람은 속도가 다릅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이걸 학습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곡선은 반대로도 작동합니다. 배를 안 만들면 손이 잊어버립니다. 두 해를 쉬면 두 해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뒤로 갑니다. 사람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떠난 사람의 자리는 서류로 못 메웁니다.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 우리는 3번 크게 도전했습니다. 3번 다 졌습니다. 첫 번째는 상선 시장에 다시 들어가 보겠다는 시도였습니다. 견적을 뽑아보니 우리 값이 아시아 조선소의 2배가 넘었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발주하는 지원함 사업이었는데 우리는 준비를 오래 했는데도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인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정을 맞출 만큼 사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일감이 있어야 뽑습니다. 일감을 받으려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심사장에서 처음으로 이 고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실감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비 쪽이었습니다. 세 배를 못 만들면 고치는 일이라도 하자는 생각으로 도크 설비를 손보는 계획을 세웠는데 필요한 돈은 회사가 1년에 버는 돈보다 컸습니다. 이 사회는 그 돈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고 그들이 물은 것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그 도크를 고치면 그 다음에 들어올 배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날 우리가 물었어야 할 질문은 달랐습니다. 배가 들어와서 도크를 고치는 게 아니라 도크가 있어야 배가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끝내 못 뒤집었습니다. 이 질문을 뒤집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국 조선업이 원래 어떤 곳이었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무엇이 사라졌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배를 공장에서 물건 찍듯이 만들었습니다. 화물선 한 척을 몇 달이 아니라 며칠 만에 진수시킨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강판을 미리 잘라놓고 구획을 따로 만들어 두었다가 도크에서 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조선소에서 일한 사람들 중에는 그 전까지 배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 가게를 하던 사람, 그리고 여자들이었습니다. 몇 주 훈련을 받고 현장에 들어가 용접을 배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배가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향수 때문이 아닙니다. 그때 미국이 그걸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물량이 있었습니다. 몇천 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둘째, 방식을 바꿨습니다. 한 척을 정성껏 만드는 방식에서 여러 척을 나눠 만드는 방식으로 갈아탔습니다. 셋째, 사람을 대규모로 가르쳤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세 가지가 하나씩 빠졌습니다. 물량이 먼저 빠졌고 그 다음에 방식이 굳었으며 마지막으로 사람이 빠졌습니다. 저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 빠진 것이 아니라 물량이 먼저 빠졌고 사람은 그 결과로 빠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다시 뽑는다고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물량이 먼저 와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소는 큰 회사 하나가 아니라 작은 회사 수백 개가 모인 생태계입니다. 배 한 척에는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밸브, 배관, 펄프, 케이블, 도료, 창문, 계단 손잡이까지 다 누군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대개 작아서 직원이 10명, 20명인 곳도 많습니다. 이 회사들은 조선소가 주문을 줄이면 바로 흔들립니다. 몇 달 주문이 없으면 문을 닫고 한 번 닫은 회사는 다시 안 열립니다. 그 회사 사장이 다른 일을 찾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품 회사들이 사라지면 나중에 조선소가 다시 배를 만들려고 해도 부품을 어디서 구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수입해 오면 되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함에 들어가는 부품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규격과 인증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밸브 회사가 문을 닫아서 넉 달을 헤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한 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조선업이 무너진다는 것은 큰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받치던 수백 개의 기둥이 하나씩 빠지는 일입니다. 기둥이 빠질 때는 소리가 안 나고 다 빠지고 나서 건물이 기울 때 비로소 처음 소리가 납니다. 미국 조선업에서 그 소리가 난 것이 최근 몇 년입니다. 그런데 기둥은 30년 동안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갑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안에서 무엇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23살에 설계실 막내로 들어갔고 처음 맡은 일은 도면을 복사하고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설계실에는 20명 남짓이 있었습니다. 선배들은 손으로 선을 그었고 저는 그 옆에서 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배운 첫 번째 규칙은 이것이었습니다. 배는 도면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도면은 시작일 뿐이며 진짜 배는 현장에서 완성된다. 용접공들은 도면을 보고 웃으면서 이대로는 사람 손이 안 들어간다고 했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렸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다시 그리고 나면 배가 한 척 나왔습니다. 제가 부사장이 된 것은 48살이었습니다. 승진 발표가 나던 날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회사에는 설계실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명이던 설계실은 4명이 됐고 그 4명도 대부분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사장으로 있는 동안 우리 회사가 만든 큰 배는 한 척도 없습니다. 저는 배를 만드는 회사의 임원이었지만 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사람을 내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어느 해 11월이었는데 그날 우리는 마지막 조립반을 정리했습니다. 그 반에는 20년 넘게 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다음 배는 언제 들어옵니까? 임전은 대답을 못했는데 다음 배가 없다는 말을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답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제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임금을 받아들고 정문을 나갔고 나가면서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조선소는 한때 도시 전체를 먹여 살렸습니다. 아버지가 다니던 곳에 아들이 들어가고 그 아들이 다시 아들을 데리고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조용해지면 도시가 먼저 압니다. 전문 납식당이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길 건너 공구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샌디에 이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부에서 배를 고치던 사람들, 40년 동안 같은 부두에서 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아침에 나와 보니 자기 자리에 이름표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 배가 없어서다. 지금 와서 보면 그 생각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제가 30년 중에 가장 또렷하게 기억하는 배가 한 척 있습니다. 제가 31살이던 해에 들어온 배였습니다. 정부 발주였고 우리 조선소로서는 오랜만에 받은 큰 일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사장이 정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몇 년 동안 로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배를 짓는데 예정보다 2해가 더 걸렸습니다. 이유를 하나만 대기는 어렵습니다. 설계가 중간에 3번 바뀌었습니다. 발주처가 요구사항을 바꿨고
우리는 이미 만들어 놓은 구획을 뜯어냈습니다. 뜯어낸 강제는 다시 못 쓰는데 그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 몫이었습니다. 부품도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 벨불을 대던 회사가 그 사이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회사는 3대째 하던 곳이었습니다. 다른 곳을 찾는데 넉 달이 걸렸고 새 밸브는 규격이 미세하게 달라서 배관을 다시 쟀습니다. 제가 그때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조선업이 무너질 때는 조선소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조선소 뒤에 붙어있던 수백 개의 작은 회사들이 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은 조선소보다 먼저 소리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 배는 결국 진수됐습니다. 진수식 날 저는 울지 않았고 다들 웃고 있었는데 저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로 우리가 얼마를 손해봤는지. 그 다음 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처음 떠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산이 빨랐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10년 뒤에 무엇이 되는지 물었고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떠난 사람들은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데서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30년 용접을 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은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이 도시를 떠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조와 회사는 그 몇 해 동안 여러 번 부딪혔고 저는 늘 회사 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노조 위원장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우리가 임금을 깎으면 배가 들어옵니까? 이니 저는 그 질문에 답을 못했습니다. 임금을 깎아도 배는 안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값이 비싼 이유는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물량이 없어서 고정비가 배 한 척에 다 얽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제 표정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잠깐 뜬을 들이더니 우리한테 뭘 깎으라고 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깎을 게 남아있지 않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그는 저를 똑바로 보지 않고 탁자만 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저를 배려한 것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밖으로 나가서는 다른 말을 했고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16살이던 해에 제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겠느냐고. 제 아버지도 배를 만들었으니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기는 내가 40살이 됐을 때 남아있을 곳이 아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제 방에 들어가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다닌 곳을 제 아들에게 권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그날 처음 소리내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10년 동안 제가 한 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사람을 내보내고 설비를 정리하고 남은 것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지키기는 지켰습니다. 회사는 아직 있습니다. 다만 배를 만들지 않을 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소가 조용해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소리입니다. 배를 짓는 조선소는 시끄럽습니다. 강판을 자르는 소리, 망치 소리, 크레인이 움직일 때 나는 경고음,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하루 종일 섞여 있습니다. 그 소음은 도시 밖까지 들립니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소리에 맞춰 잠을 깨고 잠을 잤습니다. 그 소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주 천천히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해지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가 없어지면 그만큼 줄고 야간조가 없어지면 밤이 조용해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조선소를 걸어 나오던 날 저는 정문 앞에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바람 소리만 났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지킨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절반만 맞았다고 말한 이유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배를 만들 일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동안 다른 일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고쳐야 할 배가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군함은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치면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몇 년에 한 번은 큰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배 밑바닥은 바닷물에 계속 갉아먹힙니다. 프로펠러도 방향타도 배관도 때가 되면 뜯어내고 새로 넣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곳이 도크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그 도크가 모자랍니다. 미국 회계감사원이 낸 보고서에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된 정비 가운데 제때 끝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세어봤더니 넷 중 셋이 늦었습니다. 항공모함은 평균 100일 사흘이 늦었습니다. 잠수함은 평균 225일가 늦었습니다. 225일면 7달이 넘습니다. 잠수함 한 척이 예정보다 7달을 더 도크에 누워 있었다는 뜻입니다. 같은 보고서에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계획에 없던 작업 때문에 생긴 지연만 4,100일이 넘습니다. 계획에 없던 작업이라는 말은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보다 훨씬 망가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수상함 쪽은 어떨까요? 2022년 8월 기준으로 밀린 수상함 정비를 돈으로 환산하면 23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습니다. 이건 배를 새로 만드는 돈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배를 고치려고 밀려있는 돈입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도 2025년 말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재래식 함정의 정비에서 지연과 인건비 초과가 만성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그것이 함대의 작전 준비 태세를 갉아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현장에서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정 한 척이 도크에 들어가면 그 배가 나올 때까지 그 자리는 다른 배가 못 씁니다. 앞에 배가 7달 늦으면 뒤에 기다리던 배도 7달을 그냥 기다립니다. 그 뒤에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배가 바다에 못 나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해군이 자기 배를 고칠 자리가 없어서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칩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상선의 절반이 넘는 양을 혼자 만듭니다. 그리고 상선을 만드는 그 도크에서 군함도 만듭니다. 상선을 많이 만들면 용접공이 늘고 설비가 늘고 협력업체가 늡니다. 그 힘이 그대로 군함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은 그 반대의 길을 30년 걸어왔습니다. 상선을 안 만드니 사람이 줄었고 사람이 주니 군함 만드는 속도도 같이 느려졌습니다. 미국 조선업 큰일 났습니다. 예쁜 뒤속에는 났습니다.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보고서에서 그리고 우리 업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반복해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계획에 없던 작업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대목을 알아야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제대로 보입니다. 정비 일정은 배가 들어오기 훨씬 전에 집니다. 지난 기록을 보고 도면을 보고 잠수부가 물속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속에서는 겉만 보입니다. 강판이 얼마나 열어졌는지 용접선 안쪽에 균열이 생겼는지는 물을 빼고 두드려 봐야 합니다. 그래서 도크에 넣고 물을 뻘 다음 날이 조선소에는 가장 긴장되는 날입니다. 그날 나오는 목록에 따라 그 다음 몇 달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배가 오래되고 관리가 밀려 있을수록 그 목록은 길어집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 함정 상당수가 그 조건에 해당했습니다. 또 하나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정비는 세배를 짓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배는 빈 공간에서 시작합니다. 정비는 이미 다 들어차 있는 배 안에서 합니다. 배관과 전선이 지나가는 좁은 틈으로 몸을 넣어서 용접을 해야 합니다. 이건 경험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키우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미국 조선업은 그 몇 년을 계속 건너뛰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먼저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도크는 비어있지 않은데 일은 안 끝나는 상태가 됩니다. 자리는 차 있고 진도는 안 나가는 것인데 이게 조선소로서는 가장 나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함대 전체로 번집니다. 해군은 배를 순서대로 돌립니다. 몇 달 나가 있고 들어와서 정비받고 훈련하고 다시 나갑니다. 이 순환이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습니다. 한 칸이 늦으면 그 뒤가 다 밀립니다. 정비가 밀리면 훈련 기간이 줄고 훈련이 줄면 준비 안 된 상태로 나가야 합니다. 아니면 나가는 것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가 지적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정비 지연이 함대의 작전 준비 태세를 갉아먹는다는 말은 서류상의 표현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겹칩니다. 중국은 상선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선을 만드는 조선소에서 군함도 같이 만듭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학습,
곡선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상선을 많이 만들면 용접공이 늘어납니다. 설비가 늘어납니다. 강제를 대는 회사, 밸브를 대는 회사, 도료를 대는 회사가 같이 큑니다. 그 힘은 군함을 만들 때 그대로 쓰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군함만 남겼는데 군함은 발주가 드문드문 나오고 그러면 사람을 계속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회의 자료로 수십 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결론은 같았습니다. 상선을 되찾아오지 않으면 군함도 못 지킨다. 그런데 상선을 되찾아 오려면 값이 맞아야 하고 값이 맞으려면 물량이 있어야 하며 그 물량은 다시 값이 맞아야 들어옵니다. 또 그 꼴입니다. 미국 조선업이 30년 동안 못 푼 문제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시작점을 못 만들었습니다. 이 지연이 사람에게 무슨 뜻인지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숫자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배 한 척에는 수백 명이 타고 그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있고 일정이 있습니다. 언제 나가서 언제 돌아온다는 계획을 세우고 삽니다. 정비가 넉 달 밀리면 그 계획이 다 밀립니다. 돌아오기로 한 날에 못 돌아오고 대신 나가기로 한 배가 못 나가면 지금 나가 있는 배가 더 오래 있어야 합니다. 바다에 오래 있으면 배도 사람도 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은 배가 돌아오면 정비할 것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일정이 또 밀립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고리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조선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함대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어디선가 그 줄을 짧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도크를 늘리든 사람을 늘리든 아니면 밖에서 도와주든 미 해군이 택한 것은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2014년 7월 한국의 한 조선사가 미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함정, 정비협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이 협약은 아무나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 해군이 그 조선소의 시설과 품질과 보안을 다 들여다보고 우리 배를 맡겨도 되겠다고 판단해야 나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8월 첫 계약이 나옵니다. 배 이름은 월리시라입니다. 4만 톤급 화물탄약 보급함입니다. 미 해군의 군수 지원을 맡는 배입니다.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의 정비를 맡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배는 2024년 9월에 한국에 도크로 들어갔습니다. 애초에 예상한 기간은 석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그 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보다 상태가 나빠기 때문입니다. 배 밑바닥은 부식이 진행돼 있었습니다. 방향탄은 손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통째로 갈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추가로 확인된 정비 항목이 300건이 넘었습니다. 석 달로 잡았던 일은 결국 7달이 걸렸습니다. 그 배가 다시 바다로 나간 것은 2025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처음 들었을 때 업계 사람으로서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300건이라는 숫자는 그동안 그 배가 제대로 관리받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배를 맡았는데 예상보다 4달을 더 붙잡고 있었다면 그 조선소는 그 4달 동안 다른 일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도크 하나가 넉 달을 더 묶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 11월 6콘이라는 배의 정비를 같은 회사가 맡습니다. 3만 1000톤급 급유함이고 미 해군 7함대 소속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계약도 나왔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한 번의 실험이 아닙니다. 한국 회사의 미국 법인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조선소는 일주일에 한 척 정도의 선박을 건조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저는 상상이 갑니다. 일주일에 한 척이라는 말은 우리 업계 사람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자리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군함 10척을 지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소식이 회의실에 전해지던 날 제 동료 하나가 서류를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이 화를 내면서 한 말이 아니라 아주 담담하게 사실을 확인하듯이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누군가 반박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있던 누구도 그 말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설계 담당이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을 뿐입니다.
도면은 우리도 그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붙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전은 그 말이 그날 회의에서 나온 가장 정확한 문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7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업계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전해 들었습니다. 배가 도크에 들어가고 물을 빼면 그때부터 진짜 검사가 시작됩니다. 물 위에 떠 있을 때는 안 보이던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배 밑바닥은 늘 바닷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 표면에는 도료가 발려 있고 그 도료가 열라지면 간판이 바닷물과 직접 만납니다. 그때부터 부식이 시작됩니다. 부식은 겉에서 보면 얼룩처럼 보이지만 두드려 보면 소리가 다릅니다. 성한 곳은 맑게 울리고 먹은 곳은 둔하게 울립니다. 그 배를 두드린 사람들은 둔한 소리를 예상보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방향타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방향타는 배의 뒤쪽에 달린 큰 판입니다. 이걸 좌우로 움직여서 배가 방향을 바꿉니다. 4만 톤짜리 배를 돌리는 물건이니 크기도 무게도 상당합니다. 방향타를 손본다고 하면 보통은 축을 점검하고 베어링을 갈고 표면을 정리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배는 통째로 갈았습니다. 통째로 간다는 것은 새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도면을 확인하고 강제를 자르고 용접하고 균형을 맞추고 다시 달아야 합니다. 이 작업 하나만으로도 일정이 몇 달 밀립니다. 그렇게 추가로 확인된 항목이 300건이 넘었습니다. 300건이라는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일 말고 열어보니 해야 할 일이 300가지가 더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선소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약서를 펴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맡은 범위가 아닙니다. 추가 비용과 추가 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업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일단 고치는 것입니다. 그 배는 2025년 3월에 나갔습니다. 석 달로 잡았던 일이 7달이 됐다는 것은 그 조선소가 두 번째 태도를 택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거래에서 상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업계 사람들은 오래 기억합니다. 특히 군함 쪽은 더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맡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가격표가 아니라 그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음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6콘이라는 배가 갔습니다. 3만 1,000톤급 급유함입니다. 급유함은 바다 위에서 다른 배의 기름을 넘겨주는 배입니다. 이 배가 없으면 함대는 멀리 못 나갑니다. 미 해군 7함대는 태평양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맡긴 배는 태평양에서 미 해군에 발휘되는 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약이 이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번은 실험이고 두 번은 확인이며 세 번째부터는 체계입니다. 저는 이 순서를 30년 동안 반대 방향으로만 봤습니다. 우리 조선소에서 일이 하나씩 빠져나갈 때도 똑같은 순서였습니다. 한 번은 사정이 있었겠지, 두 번은 이상하다, 세 번째부터는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순서를 다른 나라 조선소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이 반대일 뿐입니다. 그 배가 한국 도크에 있던 동안 미국 쪽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군함 정비는 조선소에 배를 맡기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발주한 쪽에서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작업이 규격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도면과 다른 것이 나오면 판단을 내려주는 사람들입니다. 검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몇 달 동안 남의 나라 조선소에서 지낸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다른 나라 조선소에 몇 주 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봤는지 아직 기억합니다. 저는 그 조선소의 설비를 먼저 봤습니다. 크레인이 몇 톤짜리인지, 도크가 몇 개인지, 강제를 어디에 쌓아두는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설비가 안 보이고 다른 게 보였습니다. 교대 시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반장이 지시를 내릴 때 몇 마디로 끝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먼저 뛰어오는지, 그리고 하루가 끝났을 때 그 구역이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지, 조선소의 실력은 크레인 용량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갈립니다. 저는 그걸 그때 배웠습니다. 그 배에 나가 있던 미국 검사관들이 무엇을 보고 왔을지 저는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했을지도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했을지도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했을지도 짐작이 갑니다. 대야생.
두 번째 배가 그 다음 달에 갔다는 사실이 그 보고의 내용을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일을 두고 미국 안에서는 이런 걱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함을 남의 나라에서 고치면 보안은 어떻게 되느냐? 전시에 그 나라가 문을 닫으면 우리 배는 어디서 고치느냐? 가벼운 걱정이 아니고 저도 그 걱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함정정비협약이라는 절차가 붙어 있습니다. 미 해군이 그 조선소의 시설과 품질과 보안 체계를 확인하고 자격을 준 다음에야 배를 맡길 수 있습니다. 아무 조선소에나 맡기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맡긴 배들을 보십시오. 화물탄약 보급함과 급유함, 전투함이 아니라 군수지원함입니다. 함대를 먹이고 실어 나르는 배들이었습니다. 가장 민감한 배부터 맡긴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서를 보고 미 해군이 신중했다고 봅니다. 동시에 그 신중한 조직이 어쨌든 자기 배를 태평양 건너로 보냈다는 사실도 같이 봅니다. 그만큼 급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일하면서 배운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조직은 말로 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예산으로 인정하며 배를 어디로 보내는지로 인정합니다. 미 해군은 말로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배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던 날을 기억하는데 그날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붙잡고 있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배가 바다를 지킨다. 제가 처음 출근하던 날 정문에 붙어 있던 그 문장입니다. 그 문장에서 우리라는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31살에 만든 그 배의 진수식 사진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지금도 그 업계에 남아있는 사람은 2명뿐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일을 하거나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 것은 어느 한 번의 입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조금씩 졌고 그게 30번 쌓였습니다. 한 해에 지는 양이 너무 작아서 아무도 그 해에는 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졌는지 말할 수 있는 날짜가 없고 날짜가 없으면 반성문도 못 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는 그 날짜를 대신할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배를 못 만들게 됐고 한국이 그 자리를 메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그 다음에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한 쪽도 아쉬운 쪽도 미국이니 도와주는 쪽은 값을 부르는 게 장사입니다. 저는 그 값이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회사가 한 일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한국의 두 회사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를 샀습니다. 인수 금액은 1억 달러였습니다. 배를 팔러 온 것이 아니라 조선소를 사러 온 것입니다. 여기서 멈췄다면 그냥 인수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발표가 업계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넣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인수 금액의 50배입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했느냐? 도크를 2개 더 만들고 암벽을 3개 더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설비를 자동화하고 공정을 다시 짜겠다고 했습니다. 목표도 밝혔습니다. 지금 그 조선소가 1년에 만드는 배는 2척이 안 됩니다. 그것을 20척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2척에서 20척이니 10배로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발표를 보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류의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하던 시절 우리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은 늘 같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원을 줄여라, 자산을 팔아라, 수익이 나는 부문만 남겨라. 그것이 제가 아는 투자였습니다. 도크를 더 만들겠다는 말은 정반대의 말입니다. 도크는 배가 있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도크를 먼저 만들겠다는 것은 일감이 올 것을 먼저 믿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자기 계열의 해운 회사를 통해 그 미국 조선소의 배열척을 주문했습니다. 중형 유조선 열척이고 첫 배는 2029년 초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 대목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새로 산 조선소에는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은 일감이 있어야 뽑을 수 있습니다. 일감은 주문이 있어야 생깁니다.
주문은 그 조선소가 배를 잘 만든다는 것이 증명돼야 들어옵니다. 증명하려면 배를 만들어 봐야 합니다. 배를 만들려면 다시 일감이 필요합니다. 이 고리를 미국 조선소들은 30년 동안 못 끌었습니다. 한국 회사는 그 고리를 자기 돈으로 끊었습니다. 남의 주문을 기다리는 대신 자기 계열사의 주문을 넣게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손해라고 부르겠습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기 계열사가 다른 나라 조선소에 그 배를 맡겼다면 더 싸게, 더 빨리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문은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나라 회사를 칭찬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놀란 것은 태도가 아니라 계산법이었습니다. 조선소에 돈을 넣는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크 하나를 새로 파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땅을 파고 물을 막고 관문을 만들고 크레인을 세웁니다. 그동안 그 자리에서는 한 푼도 안 나옵니다. 돈이 나가기만 합니다. 그렇게 지어놓고 배가 들어오기 시작해도 처음 몇 척은 앞에서 말씀드린 학습 곡선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넣은 돈을 다시 회수하는데 10년, 20년이 걸립니다. 미국 조선소가 그 투자를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사회가 물었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도크를 고치면 그 다음에 들어올 배가 있습니까? 20년 뒤를 보고 돈을 넣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회사는 못 넣습니다. 그 회사의 주주가 20년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서가 달랐습니다. 먼저 조선소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선소의 인수 금액의 50배를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안 들어올 것을 알고 있으니 자기 계열사가 배열적을 주문하게 했습니다. 즉 들어올 배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도크를 지은 겁니다. 저는 이 순서를 보고 30년 전 우리 이사회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못한 것은 돈을 못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올 배를 우리 손으로 만들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배를 자기 조선소에 맡긴 것뿐이지 않느냐. 계열사끼리 주고받은 것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반론이 이 이야기의 가치를 깎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기 계열사에 그 배를 맡기면 더 비싸고 더 늦습니다. 새로 사람을 뽑아서 처음 만드는 조선소보다 이미 잘하는 조선소가 싸고 빠릅니다. 그걸 알면서 필라델피아로 보낸 겁니다. 싸게 만들 수 있는 길을 두고 비싼 길을 골랐다면 그건 계산을 못한 게 아니라 다른 것을 계산한 겁니다. 무엇을 계산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들은 배열척의 이익이 아니라 그 조선소가 다시 배를 만들 줄 아는 조직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겁니다. 그 시간을 돈으로 산 겁니다. 이걸 손해라고 부를지 투자라고 부를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겁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이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 조선업에 그런 계산을 하고 들어온 돈은 없었습니다. 들어온 돈은 대부분 자산을 사서 쪼개 파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회의에 여러 번 앉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 쪽 사람들의 불편함도 이해합니다. 미국 조선소가 외국 회사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안보와 직결된 산업이라 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함정을 만들고 고치는 시설을 외국 자본이 소유해도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정당한 질문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 질문 앞에 다른 질문을 하나 놓고 싶습니다. 그 조선소가 문을 닫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킨 것이 됩니까? 제가 30년 동안 지킨 것은 회사 간판이었지 배를 만드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간판은 남았고 사람은 떠났습니다. 저는 그게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늘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왜 그랬느냐? 무슨 이득이 있어서 그랬느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회사 사람이 아니고 그들의 계산서를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업계 사람으로서 짐작은 할 수 있고 짐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첫째, 미국 시장은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법입니다. 미국 안에서 오가는 배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바깥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시장에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안에 조선소를 갖는 겁니다. 둘째, 군함 쪽은 더 그렇습니다. 미 해군의 배를 찢는 일은 원칙적으로 미국 조선소의 몫입니다. 정비는 예외적으로 밖에 맡길 수 있게 됐지만 건조는 다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원칙에도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에 한해서 그 업체가 본국에서 만든 배를 미 해군이 최대 2척까지 살 수 있게 한시적으로 허용하라는 지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조건을 보십시오. 미국에 투자한 업체여야 합니다. 셋째, 이건 제 개인적인 짐작입니다만 그들은 시간을 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조선업을 되살리겠다고 마음먹으면 돈은 나옵니다. 미국은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없는 것은 사람과 시간입니다. 그 사람과 시간을 지금 가진 나라가 몇 안 됩니다. 그중 하나가 한국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손잡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자선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선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 이야기는 가짜가 됩니다. 이건 거래입니다. 다만 제가 30년 동안 본 거래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본 거래들은 대부분 이미 있는 것을 나눠 갖는 거래였습니다. 이 공장을 누가 갖느냐, 이 계약을 누가 따느냐, 파이가 정해져 있고 그걸 자르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번 거래는 없던 것을 만들어 놓고 시작합니다. 도크를 새로 파고 사람을 새로 뽑고 주문을 새로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목을 나눕니다. 목을 나누는 사람과 목을 키우는 사람은 다릅니다. 저는 30년 동안 자르는 쪽 회의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굽는 쪽 회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아직 안 났고 도크는 몇 년 뒤에야 완성됩니다. 배 10척 중 첫 배는 2029년에 나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계획이 줄어들 수도 있고 정권이 바뀌면 제도가 다시 닫힐 수도 있습니다. 조선업은 원래 그런 산업입니다. 10년을 보고 시작한 일이 5년 만에 접히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성공담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 조선업에서 새로 파인 도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겠다고 나선 곳이 생겼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이 이야기를 남길 이유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그 도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조선소는 용접공을 뽑고 있습니다. 리거를 뽑고 품질 검사원을 뽑고 생산 반장을 뽑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고용을 2배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임금도 공개돼 있습니다. 그 조선소의 노조 소속 근로자 평균 임금은 시간당 34달러입니다. 초과 근무를 더하면 상위 직구는 연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장은 예산 연설에서 이 조선소를 도시의 일자리가 늘어날 곳으로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제 20년차 조립반 동료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임금을 받아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 도시에 살고 있다면 다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정문 위에 붙은 회사 이름이 예전과 다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미국 안에서도 말이 갈립니다. 한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조선소가 외국 회사 손에 넘어갔고 우리 산업의 뿌리를 남에게 준 것이다. 다른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조선소는 넘어가기 전에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지금 그곳에서 다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사실이 그전에는 없던 일이다. 저는 두 번째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쪽 사람들의 마음도 압니다. 제가 30년 동안 그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도까지 움직였습니다. 2016년 8월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에 한해서 그 업체가 자기 본국에서 만든 배를 미 해군이 최대 2척까지 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배만 사겠다던 나라가 조건을 붙여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지금 들어맞는 회사가 어디인지는 업계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그 도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숫자보다 이쪽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조선소가 있는 도시는 조선소를 중심으로 하루가 돌아갑니다. 교대 시간에 맞춰 식당이 문을 열고 교대 시간에 맞춰 버스가 다닙니다. 정문 앞 주차장이 몇 시에 차는지 보면 그 조선소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하던 도시에서는 그 주차장이 10년에 걸쳐 비었습니다. 처음에는 뒤쪽 줄이 비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비고 나중에는 정문 앞자리만 남았습니다. 그 자리는 관리직 자리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주차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저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뽑는 자리를 보면 그 조선소가 무엇을 하려는지 보입니다. 용접공을 뽑습니다.
리거를 뽑습니다. 리거는 크고 무거운 구조물을 크레인으로 옮길 때 그 줄을 걸고 신호를 주는 사람입니다. 품질 검사원을 뽑고 생산 반장을 뽑습니다. 이건 사무직을 늘리는 채용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쇠를 만지는 자리를 늘리는 채용입니다. 임금도 공개돼 있습니다. 그 조선소, 노조 소속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34달러입니다. 초과 근무를 더하면 상위 직군은 연 10만 달러를 넘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학위 없이 그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자리가 조선소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사라진 것이 지난 30년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앞으로 몇 년 안에 고용을 2배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장은 예산 연설에서 이 조선소를 도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시장이 예산 연설에서 어떤 회사를 언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도시에서 일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건 그 도시가 그곳에 무언가를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 조선소가 다른 회사와 손잡고 미 해군의 유조함 사업을 놓고 서부의 조선소와 경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 조선소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배의 2척을 겨우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보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본 것은 언제나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경쟁하던 곳이 후보에서 빠지고 후보에서 빠진 곳이 문을 닫는 순서였습니다. 그 순서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물론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도크는 몇 년 뒤에 완성되고 배열척 중 첫 배는 2029년에나 나옵니다.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조선업에서 계획대로 되는 일은 원래 드뭅니다. 저는 그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도시에서 다시 용접 불꽃이 튀고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입니다. 저는 그 불꽃을 30년 동안 점점 적게 봤습니다. 제 회사에서, 제 도시에서, 제 나라에서요. 그 불꽃이 다시 늘어나는 곳이 미국 안에 생겼다면 저는 그 앞에서 누가 주인인지를 먼저 따질 자신이 없습니다. 여기서 반대쪽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쪽 말만 하면 이 이야기가 반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미국 안에 분명히 있고 그들의 이유는 감정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소유입니다. 군함을 만들고 고치는 시설은 보통 공장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설계 도면이 있고 무기 체계가 어디에 붙는지가 있고 배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잠수함 쪽은 더 예민합니다. 그런 시설의 소유권이 외국 회사로 넘어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이 걱정을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시입니다. 평시에는 어디서 고쳐도 됩니다. 문제는 전쟁이 났을 때입니다. 그때 그 나라가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나라 자체가 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는 어디로 갑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뿐입니다. 우리 안에 도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걱정이 오히려 이번 일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 회사가 미국 배를 계속 한국으로 가져가서 고치겠다고 했다면 이 걱정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미국 안에 조선소를 사서 그 안에 도크를 더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크는 옮길 수 없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반도크는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회사 주인이 누구든 그 도크는 미국 땅에 있고 미국 사람이 일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가장 무거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배를 만들어서 세계를 연결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남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군함을 남에게 맡기게 됐느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한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다만 제가 30년 동안 안에서 본 것을 근거로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맡기게 된 것은 이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못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밖으로 안 드러났을 뿐입니다. 밖으로 드러난 것이 이번입니다. 드러난 시점과 벌어진 시점을 헷갈리면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게 됩니다. 제가 회사에서 배운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늦게 옵니다. 그리고 늦게 온 나쁜 소식은 대개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논쟁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조선소가 하나씩 문을 닫는 것을 두고 청문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만큼만 시끄러웠으면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대목을 마치겠습니다. 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할 기준을 저는 하나로 봅니다. 몇 년 뒤에 그 조선소에서 몇 명이 일하고 있느냐입니다. 계약 금액도 아니고 발표된 투자액도 아닙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수입니다. 그 수가 늘어나 있으면 이 이야기는 성공한 겁니다. 그 수가 지금과 같거나 줄어 있으면 50억 달러라는 숫자는 그냥 발표문에 남은 숫자가 됩니다. 저는 몇 년 뒤에 그 숫자를 확인할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다면요. 그리고 그 숫자가 늘어 있다면 저는 제가 30년 동안 틀렸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비로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로버트 캐러입니다. 미국 동부의 한 조선소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설계실 막내로 들어가 부사장으로 나왔고 그 30년 동안 우리가 만든 큰 배는 한 척도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승자가 아니라 진 쪽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숫자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세계 조선 시장에서 미국의 목은 0.1%, 한국은 28%입니다. 그 격차가 벌어지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30년을 안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30년이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도 압니다. 법을 만든 사람도 지키려고 만들었고 회사를 줄인 사람도 살리려고 줄였습니다. 다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 배를 만들어주는 것은 도움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거래이고 도움은 우리가 다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필라델피아의 그 도크에서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그 불꽃을 만드는 용접봉을 쥐소는 미국 사람의 손이고 그 손의 일을 쥐어준 돈은 태평양 건너에서 왔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그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개 누가 이겼는지를 묻습니다. 미국이 진 것이냐, 한국이 이긴 것이냐. 저는 그 질문이 이 이야기에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배는 한 나라가 혼자 만드는 물건이 아닙니다. 강제가 어디서 오고 엔진이 어디서 오고 항법 장비가 어디서 오는지 따져보면 이미 여러 나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만든 배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의 승패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만들 줄 아는 조직과 잊어버린 조직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린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다시 배우는 데는 그보다 오래 걸릴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남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조선업을 되살리자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저는 그 말이 반갑습니다. 다만 그 말이 예산 한 번으로 끝날까 봐 걱정입니다. 조선소는 예산으로 안 살아납니다.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람은 10년 뒤에도 이 일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그 믿음은 발표문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몇 년 동안 주문이 끊기지 않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 겨우 생깁니다. 저는 그 믿음이 무너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도 다시 세우는데 얼마나 더 오래 걸리는지도 안에서 봤습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하지 못했던 말이 그것입니다. 여기는 네가 40살이 됐을 때도 남아있을 곳이다. 저는 그 말을 못했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의 정문으로 들어가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누군가 그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어느 나라 회사인지는 그 다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로버트 캐러입니다. 저는 미국 조선업이 무너지는 30년을 안에서 지켜본 사람이고 그 30년 동안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다음 사람은 저와 같은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와 이어지는 편을 설명란에 걸어두었습니다. 함께 보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더 잘 보이실